일본이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배제할지를 놓고 오늘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오늘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어제로 예상됐던 국제무역기구 일반 이사회의 일본 수출 규제 안건 논의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으로 미뤄졌습니다. 방한 중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늘 오전 청와대를 찾아서 한일 갈등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여파로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성장률을 지난 4월에 이어서 또 한 번 낮췄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다음 주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해서 관심이 집중됩니다. SK그룹이 그동안 한 해 2차례씩 진행했던 대졸 신입사원 정기 공채를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입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뽑는 수시 채용으로 차차 전환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백브리핑 실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일명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순을 밟자 우리 정부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오늘 오전에 보냈습니다. 정부는 기존 일본의 수출 규제도 국제규범에 어긋난다면서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어제 우리 재계단체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는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의견서를 직접 보냈다고요? 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일본 경제산업성의 입법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배제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련 의견서를 오늘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성 장관은 일본 측이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수출 통제제도 미흡이나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 등이 모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정부가 일본 정부에 굉장히 강력하게 수출 통제 철회를 촉구했죠. 네, 성윤모 장관은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 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국제규범에 어긋나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방한했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는다고요? 네, 존 볼턴 보좌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연이어 만납니다. 볼턴 보좌관은 면담에서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통제 조치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볼턴 보좌관이 중재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무역기구 WTO 이사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가 됩니다. 오늘 저녁에 안건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와 일본의 치열한 국제 여론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뉴스 윤지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윤 기자. 네. 우선 WTO 일반 이사회에서 당초에는 어제 이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하루 미뤄졌네요. 네, 앞서 상정된 다른 의제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입니다. 네. 일본 수출 규제 조치는 전체 14개 의제 가운데 11번째 순서였는데요. WTO 일반 이사회는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 일정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5시에 다시 이어질 예정이라서 그 이후에 수출 규제 안건이 저녁쯤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데 오늘 한일 간의 격돌이 예상이 되네요. 네, 우리 측에선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 전략실장이 그리고 일본 측에선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제네바로 급파됐습니다. 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WTO 협약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방침인데요. 일본 측은 이번 조치는 수출 규제가 아니라 자국 수출 관리를 위한 정당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서 우리 재계의 움직임도 굉장히 분주한 것 같아요. 네, 어제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그리고 중견중소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행동에 나섰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을 했습니다.
경제 5단체는 의견서에서 한국과 일본의 무역 관계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고시를 통해서 한국을 우방국인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오늘이 마감 시한입니다. 경제계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인데요. NHK는 한국을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미 이와 관련해서 10,000건이 넘는 의견이 모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오늘 일반 이사회에서 또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택배 노조와 마트 노조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택배 노조는 배송 거부를, 마트 노조는 안내 거부를 선언했는데요. 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먼저 택배 노동자들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11시 민주노총사나 서비스연맹 택배연대 노조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일본 유니클로 제품 배송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노조 측은 유니클로가 전범기인 우길기 디자인을 사용해온 대표적인 일본 기업으로 우리 국민들의 불매 운동이 얼마 못 갈 것이라고 폄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각자 맡고 있는 배송 구역에서 고객들이 유니클로 제품을 주문할 경우 해당 제품을 배송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택배 노조는 또 조합원 택배 차량에 일본의 경제 보복 행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스티커도 붙이기로 했습니다. 네, 안 팔겠다 해서 한 발짝 더 나간 움직임도 있습니다. 마트 근로자들은 일본 제품을 소비자들이 물어오면 아예 안내를 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네, 마트 산업 노조도 오전 10시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노조 측은 앞으로 고객들에게 일본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 안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트 근로자들은 또 중소마트와 편의점 5만여 곳에서는 일본 제품 판매를 중단하면서 판매대에서 철수시키고 있는데 대형마트에서는 여전히 일본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며 대형마트 3사는 일본 제품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미국 전자업계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한일 정부에 공동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등 6개 단체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세코히로 시게 경제산업상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 전자업계는 일본 수출 규제가 글로벌 정보통신업계를 위협할 것이라면서 우려하고 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에 이어서 또 한 번 낮췄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 협상을 석 달 만에 재개할 예정인데요. 국제 경제 소식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IMF가 이번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어느 정도로 낮췄습니까? 네,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3.2% 성장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4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내린 수치인데요. 이 IMF는 어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제의 하강 위험성이 강화됐다는 이유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이 IMF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부터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7월에는 3.9%로 전망했다가 지난해 10월엔 3.7%, 올해 1월엔 3.5%로 내렸고요. 4월엔 3.3%, 이번에 3.2%로 줄줄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에는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 전망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도 공개가 됐죠. 네, 맞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 성장률 전망치가 4월 전망치보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IMF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이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반면 일본과 독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0.9, 0.7%로 이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내렸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6.3에서 6.2%로 올해 성장률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IMF는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 갈등과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을 이 세계 경제 전망 하향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미중 무역 갈등이 아직은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게 다음 주에는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재개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로버트 라이트아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 협상팀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고위급 협상은 워싱턴과 베이징을 오가면서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 중국이 상하이를 제안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이번 미중 고위급 협상은 지난 5월 초에 무역 합의 법제화 등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된 지 약 3개월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지난주부터 파업 준비에 들어간 현대자동차 노조에 이어서 이번에는 기아자동차의 노조도 파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네, 기아차 노조 파업 준비 소식 전해주시죠. 네, 기아차 노조는 어제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직후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기본급과 성과급, 정년 조정에 대해 사측과 이견이 컸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오늘 오후 대의원 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결의를 마치는 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쟁의 행위 찬반 투표로 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파업이 결정되면 여름 휴가 기간이 지난 8월 중순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한편 먼저 파업을 선언한 현대차나 현대중공업의 파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부터 파업 준비에 들어간 현대차 노조는 방금 전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을 결의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29일과 30일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 돌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지난 27일 파업 찬반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는데요. 노조는 지난주 목요일 오후 3시간 동안 파업하는 등 이미 부분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여름 휴가를 마치는 다음 달 8일부터 본격적인 쟁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지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이버가 두 번째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땅을 공개 모집 중인데요. 지난달 용인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네이버의 제2 데이터 센터 유치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무려 130곳이 넘게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죠.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의향서를 접수한 곳 정확히 몇 곳이나 됩니까? 네, 총 136개 부지가 접수됐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데이터 센터 부지 공모를 마감한 결과 60개 지자체의 부지 78곳과 민간과 개인 소유 부지 56곳에서 의향서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도내 26개 시의 절반인 13개 시가 뛰어들었는데요. 분당 네이버 본사와 가깝기 때문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과정 등을 거쳐 9월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제2 데이터 센터는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해 오는 2022년 1분기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뭐길래 이렇게 많이 몰린 겁니까? 네, 유치에 일단 성공하면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각종 데이터를 모아두는 곳인데 5G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산업의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데이터 센터 건립에는 총 5,400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공사 시작부터 완공 후까지 일자리 창출이나 세수 증대, 상권 형성까지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춘천에 세워진 네이버의 첫 번째 데이터 센터도 작년 한 해에만 7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매년 920억 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다만 전자파와 오염물질 등으로 주민들에게 건강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네이버는 당초 경기도 용인에 제2 데이터 센터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달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정은입니다. 최근 대기업들 채용 방식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죠. 이번에는 SK그룹이 신입사원 채용을 기존 정기공개 채용에서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추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SK가 신입사원 채용 방식의 변화를 꾀한다고요? 네, SK는 기존에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신입사원을 뽑았는데요. 이 방식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SK그룹 스펙스 추구협의회는 지난 11일 회의에서 SK 주요 계열사 고위 임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인사 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기존 공채 인력의 최대 30%를 줄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SK 측은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제도 전환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히 최근 대기업들 채용 제도가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 같은데 앞서 현대자동차도 정기공채를 폐지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 초 현대기아차는 그동안 상하반기 진행해오던 신입사원 정기공채를 직무 중심의 수시 채용으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10대 그룹 가운데 정기공채를 폐지한 것은 현대차가 처음인데요. 재계 2위인 현대차의 채용 방식이 다른 그룹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수시 채용 도입이 활발해지는 건 최근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업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인재를 뽑으려는 겁니다. 앞으로도 기업들의 수시 채용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실직하거나 퇴직을 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이때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이거 어떤 제도입니까? 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3년 5월 도입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말합니다. 실직이나 은퇴로 직장가입자에서 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 부담이 갑자기 늘어난 이 실직자와 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직장 다닐 때 근로자 몫으로 본인이 부담하던 절반의 건보료만 납부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공단 측 설명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17만 5천여 명이 이 제도에 가입해 건보료 절감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이들에게 얹혀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피부양자도 26만 7천여 명에 달해 임의계속 가입제도 수혜자 규모는 전체적으로 44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그렇군요. 이 제도 이용하면 건보료 절감 혜택은 얼마나 누릴 수 있습니까? 네, 임의계속 가입자의 직장 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은 애초 최장 2년이었는데 작년부터 3년으로 1년 더 늘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1년 이상 직장을 다녀야 하고요. 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최초 보험료 납부 기한으로부터 2달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 근처 건보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요. 팩스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독일 부동산 펀드 상품의 만기 상환이 연장됐습니다.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신한금융투자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7년 판매한 독일 특수부동산 투자 사모 파생결함증권 상품의 원금 상환이 지연됐다고 고객들에게 통보했는데요. 이번에 상환이 지연된 원리금은 134억 원 규모로 KB증권이 발행하고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물량입니다. 이 상품은 독일 현지 시행사인 저먼 프로퍼티 그룹이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한 담보대출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저먼 프로퍼티 그룹이 진행 중인 베를린 소재 파워플랜트 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만기가 연장된 겁니다. 이후 발행사인 KB증권은 지난 17일 판매사 신한금융투자 측에 상환 지연 가능성을 알렸고 지난 19일에는 만기를 2년 연장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렇다면 신한금투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네, 신한금투는 부동산 매각이 완료되면 다음 달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애초에 원금 상환 기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매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엔 다시 만기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또 NH투자증권과 KB증권, 현대차증권 등도 이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만기 상황 사례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이달 말은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하계 휴가철입니다. 관세청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간 여행자 휴대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물게 되는 관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인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우선 해외 쇼핑 물품을 자진 신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면세는 최대 $6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관세를 물게 되는데요. 그런데 자진 신고를 하면 관세의 30%, 금액으로는 15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세금 감면뿐 아니라 전용 통로를 이용할 수 있어 휴대폰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서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 40%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또 2년 내에 2회 이상 적발된다면 가산세가 60%로 오릅니다. 이외에도 주의하실 점은 소세지 같은 축산 관련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홍콩을 포함한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발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소세지나 만두, 육포 등의 물품을 절대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주 안으로 조 수석을 비롯해서 수석급 인사교체를 단행하며 후임 민정수석에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노총은 최저임금안은 절차상 위법성을 지니는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에서 오피스텔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오피스텔의 평균 수익률은 지난달 기준 5.46%로 조사됐습니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로 8.38%를 기록했고 대전과 대구, 인천, 부산이 뒤를 이었으며 서울, 경기권은 평균 수익률을 밑돌았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국내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06% 하락세로 2,100포인트를 보이는 반면에 코스닥은 0.13% 오름세입니다. 666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한진칼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한진칼은 델타항공이 지분을 추가로 매입한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현재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2.78% 상승하며 29,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 3분기 이후 7분기 말에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0.76% 오르며 13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2%가량 오르며 43,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이버는 용인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 전에 무려 60개 지자체가 몰려서 말 그대로 인기가 폭발이라고 하는데요. 네이버 현재 0.82% 오르며 12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종목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적자 소식에 더불어 검찰 수사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2.6%가량 빠지며 28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